시기인데 새삼이 전면에서다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춘추 전국시대의 역동성은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한 심경, 깊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었다. 밭을 깊이 갈고 정성껏 김을 메었더니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황무지, 개간 등으로 인해 사유지도 늘어나고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자작농도 늘어났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황무지를 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경이 됐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신경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신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수확물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GDP가 올라갈 수 있는 GDP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가의 강령은 뭐냐면 법가의 강령은 상황의 변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황의 변법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야. 그래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시켜갖고는 이거를 황무지를 개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맹자는 그거를 엄금했어요. 맹자는 그렇게 하면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라고, 백성을 그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그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낚아갖고는 낚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그 정전제를 주장을 했는데, 정전제야말로 농사를 짓는, 농사가 중심인 그런 세상에서 가능한, 이게 그 어떤 그 토지를 구획하고 생산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국 시대에 오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상공업도 많아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가 유동적이니까 약간 이런 세상인 거야. 이런 세상에서 차라리 이제 법가나 이런 애들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세금 제도도 예전에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소출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 유동성이 많아졌어.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고, 얘네들한테 세금 어떻게 걷어야 되지? 되게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국시대는 그런 문제들이 정치의 구체적으로 예약 정벌이 정치의 어떤 핵심으로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었고, 제자 백가들은 그것과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들이 있어요. 이게 맹자도 있고, 우리 그것 좀 살펴봅시다. 황무지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에 따라 조세 제도가 바뀌고 관료 임용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공을 세우는 자에게 벼슬을 주고 땅을 떼어주는 분봉제, 이게 이제 주나라죠. 이런데 사람들이 공을 세웠다고 더 이상 땅을 떼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관료가 되는 거지. 월급을 줘야지 돼. 땅을 떼어준다라고 하는 건 그 땅에서 소출을 하는 걸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월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뭐 흉년이라고 너 월급 조금 줄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세금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철제 공구를 사용한 산업도 발전했고, 화폐 경제도 발전하고 전국적인 시장도 성립되고 도시도 활성화되어서 사실 춘추 전국 시대가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도시 같은 도시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임치라고 제 나라 수도인데, 임치에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는 부유한 자가 많아. 제 나라가 제일 부자였단 말이에요. 도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오락, 연회가 번성하였으며 음악, 닭싸움, 개경주, 노름, 축구, 고개, 기타 모든 종류의 오락이 성행했다. 대로 위는 수레로 가득하여 정체되고, 이때도 정체가 있었군요. 거리는 오가는 행인들이 어깨를 부딪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활성화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계급의 변화예요. 그들은 과거에는 귀족 계급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자들이고 종법 관계에 북박혀서 혈연 관계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집단이었는데 사회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교황 관계 속으로 진입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기존의 종법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어떤 집에 어떤 가의 대부 집에 신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 지식과 기술이 지식인 시장에서 사고팔고가 가능해진 그런 어떤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공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실력만 있으면 자신을 팔 수 있는, 공자가 그랬거든요. 값을 잘 쳐주면 제자가 물었거든요. 선생님 파시겠습니까? 팔아야지. 예, 값을 제대로 받으면 나를 팔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잘 안 팔렸지. 공자 사겠다는 사람 별로 없었지,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출현한 전형적인 사계급으로 소진장이를 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사학이었던 귀복 선생의 문화들이었고 공부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취직을 시도했으나 모두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발본하여 스펙을 쌓고 스펙을 쌓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취업을 위해서 마침내 뜻을 얻어서 천하를 주름 잡는 평민 출신 정치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꿈꿨을 거 아니에요. 어디 사설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뭔가 그 발탁될 수 있는 나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왕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스펙이. 그걸 쌓아야지.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를 팔러 다녀야지. 지식인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재상이 되어야지. 다 재상들이었거든요. 소진장이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노하면 천하가 벌벌 떨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천하에 평화가 왔다. 당대는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평민 출신의 엄청난 출세, 재상들을 당시의 지식인 계급들이 다 꿈꿨겠죠. 한편 또 반대로 임금 입장에서도 돈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둬야 그 나라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한편 그 교환 관계의 다른 한편에는 누구라도 엄청난 스카웃 비용을 대기만 하면 그리고 공손한 예로서 초청한다면 상당한 실력자들을 휘하에 거느릴 수 있는 제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한 전국시대의 사분자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교환 관계의 가장 정점에 우리가 직하학궁이라고 부르는 제자 백가의 산실이 존재합니다. 직하학궁은 제나라 수도 임치성의 직문이라고 하는 문 밖에서 설치된 일종의 연구기관인데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맹자와 동시대인 제2왕, 제3왕 시대의 최고로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보면 선왕이 새로운 사기층, 근데 이 사기층은 뭐라고 원문에 나오냐면 문학 유세 지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문학은 제 문학 청년이 하는 문학은 아니에요. 이게 뭔가 문화와 학문과 관련하여 유세를 하는 뭔가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선비들인 거죠. 그런 걸 좋아하여서 추연, 순우공, 접병, 접여, 신도, 환영 같은 이 사람들 다 도가 법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무리들 76명 모두에게 집을 하사하여 이 직하궁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야. 스카웃을 하는 거야. 스카웃을 하고 뭘 줘? 집을 줘요. 그리고 상대부로 삼고 이게 명예의 직책을 주는 거야. 그리고 관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직하에는 학자들이 많아져서 그 수가 수백 명에서 1000명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하학궁의 가장 큰 특징은 불치, 그러니까 다스리지는 않고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법무부 장관이라거나 검찰총장 이런 직위가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대학 지금 뭐 무슨 개혁이지? 지금 하는 게 법개혁인가? 검찰개혁인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맹자 순견열전에도 추연을 비롯한 제나라의 직하 선생 무리가 각자 글을 지어 국가의 칠안에 치는 이게 통치할 때 치자고 라는 어지러울 란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의 칠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지금은 란이잖아, 란. 그렇지. 다들 난리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논술하여서 이로써 당시 군주들에게 읽혀지기를 강구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되 구체적인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직학공이 뭐지? 뭔가 인재개발원 같은 건가? 아니면 뭐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건가? 포드 재단 같은 건가? 아니면 무슨 참의원이나 원로원 같이 약간 이런 건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계속 지금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하는 쟁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확인할 것은 맹자가 제선왕에게 측은지심을 설파했던 것도 순후공과 형수가 물에 빠지면 건져낼 것인가 아닌가. 이건 뭐냐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 지금 이 팬데믹 시기에는 마스크를 뉴노멀이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악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의 노말은 뭐야? 남녀 사이에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형수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손을 잡고라도 이걸 꺼내줘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게 논쟁이 됐다니까. 지금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처럼.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여러분 아시는 아감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정말 금방 미시 파시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완전 유럽 철학 끝났다. 저런 게 바로 개인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저 따위 아감벤 같은 사람이 이제 드디어 유럽 철학이 어떤 철학인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정말 아감벤은 그런 뭐 개인주의적 자유 같은 걸 이야기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한쪽에서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하여간 뭐 이제 그런 게 지금도 어떤 게 뉴노멀인가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는 것처럼 당대에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토론을 했던 게 다 직하학공이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고자와 논쟁했던 것, 호연지기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길러냈던 것도 직하학공이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맹자, 구체적으로 맹자 개인은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봅시다. 맹자에게 우리는 중인데 전란의 참혹함과 신분 상승의 기회가 공존했던 전국시대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활기찼던 제나라 임치에 모여있던 천여 명의 지식인 집단을 통과해 그중 한 명이었던 우리의 주인공 맹자에게로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이런 백그라운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국시대 그리고 당대의 지식인들 집단 그리고 활발했던 담론 투쟁 이 속에 한 명 이 중에 n분의 1은 맹자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 개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난감해요. 맹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거의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일단 사기에도 맹자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는 딱 12자에 불과해요. 맹가는 추나라 사람으로 추인냐 자사의 문인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그래서 수업 이게 이제 공부를 배운 거죠. 그래서 자사지 문인, 자사에 딱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맹자 안에서도 맹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맹자는 논어에 나오는 전유라고 하는 나라나 비라고 하는 나라처럼
노나라의 부용국이었던 추나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연나라 보이시죠? 네. 조나라, 조위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예, 제나라 보이시죠? 네. 자, 동글뱅이가 7웅이에요. 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동그라미 7개 찾으셨죠? 네. 진나라, 그 다음에 조위한, 남쪽에 초나라, 그 다음에 위쪽에 연나라와 이 풍부한 이쪽에 그 산동반도 지역의 제나라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 밑에 노나라 있죠? 공자의 고향, 취프, 우리가 곡부, 예전에 곡부에 수학여행도 갔다 왔는데 그 밑에 추나라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 그림이 아닌데, 예. 제가 이렇게 여기 동글뱅이도 그렸는데 여기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와 동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자를 사숙하는 것도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인에게 직접 배우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했겠죠. 그리고 맹자는 묵자와도 동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묵자의 문인들과도 어우러져서 살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맹자가 왜 천하의 말이, 그러니까 맹자는 순자는 아까 말했지만 12명의 학파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맹자는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이유가 천하의 학설이 전부 다 양주나 묵적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가의 그 비조라고 하는 양주, 양가, 그리고 묵가, 겸해 사상가 묵가, 이것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아니 그때 더 강력했던 거는 유세가라거나 법가라거나 이런 건데 지금 맹자는 유세가나 법가를 별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양주하고 묵가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그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거기서 살아서 그래. 친한 사람들. 아니 그 지역에서 그래서 왜 종회가나 법가가 아니라 굳이 양주 묵적을 문제 삼는 거지?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맹자의 고향이 추나라이고 맹자가 돌아다닌 지역이 추나라, 등나라, 제나라, 송나라 그리고 수도를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긴 이후에 위나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맹자의 심상 지리에는 서쪽의 진시황의 진나라나 조나라, 한나라, 북쪽의 연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자의 천하는 노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동심원에 불과했고 맹자의 동서는 동시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진 장이와 거의 겹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맹자의 개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명한 맹모의 에피소드잖아요. 제가 맹자 강의할 때 맹자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그러면 맹자의 어머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석봉의 어머니의 이제 그 원형 같은 거죠.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 혹은 맹자가 중간에 공부를 게을리하자 자신이 짜던 배를 싹둑 잘라서 경계를 시켰다는 맹모 단기. 이게 자르다. 그 다음에 이게 배 짜는 기계를 이게 자른 거죠. 이게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맹모에 관한 이야기는 맹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사기에는 없어요. 그것은 그 전한 시대의 한나라 때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열여전. 이때 열연이 열려놨네. 그 열연은 아니고요. 열려놨네 그러려면 그 열연이 여기에다가 불화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전련할 때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고 이런 거 아니고 이 열연을 별일 여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우던즈 오브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여러 명의 여자에 관한 어떤 이야기 이건 거예요. 사기에도 호비의 부인이 여태우가 주인공으로 이제 쓰여진 모는 있는데
사실은 새가 저기 열전에서 사기의 백미라고 하는 열전에서 주인공이 여자인 거는 제 기억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한나라 시대의 유황은 어떻게 보면 여자 열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예. 거기에 그 편명 중에 모의,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모범이 되는 어떤 어머니들을 모아놓은 편에 맹자의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구체적으로 맹모에 관한 이야기는 4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앞에서 말한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와 맹모 당계의 고사, 그리고 맹자의 부인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음란하다고 여겨 맹자가 부인이 옷 벗고 있는 걸 우연히 목격했어. 그래서 부인이 음란하다라고 해서 맹자가 내쫓으려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내쫓으려고 했는데 맹자 어머니가 조광지철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맹모의 에피소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개인데 사실상 4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출가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라고 한, 어려서는 부모를, 출가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삼정지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재미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것은 연려전 이후 2000년쯤 뒤에 곽말야, 우리가 꼬머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맹모의 이야기를 다시 각색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향의 맹모전에 나오는 4개 에피소드 중에 3번째 에피소드를 재구성했어요. 이야기는 이래요. 이거 읽고 진짜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 루신도 고사신편이라고 새로 쓰는 옛날 이야기라고 그 이제 그 유명한 뭐 우왕 이야기라거나 이제 그 중국의 전설이나 설화를 완전히 다시 쓰거든요. 그거를 사실 루신만 한 게 아니고 루신랑 동시대의 인물인 곽말약도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를 각색해서. 근데 그게 보면 맹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약간 뭐냐면 풍자적이에요. 둘 다. 아침에, 왜냐면 이 곽말약이나 다 신청년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예교 이런 거 막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통을 벗고 체조를 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었어. 근데 사실 맹자의 호연지기는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곽말약이 자기 소설 속에서 맹자가 체조를 하고 이렇게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부인이 아침을 먹으라고 맹자를 불러요. 그런데 부인은 현숙하지만 섹시한 글래머였어요. 그래서 2 사람 모두 어젯밤에 불타는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완전히 깨져. 네. 지난밤에 맹자는 맹부인을 사랑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도 참외를 먹듯이 한 방울의 즙까지 아까우세요. 부끄러우세요. 모두 마셔보려던 것이다. 이게 곽말약의 역사 소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화이팅 로맨스의 소설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루신과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루신과 논쟁하기도 했고 우정을 쌓기도 했던 곽말약, 신문화 운동가이자 고대사 전문가인 문학가였던 곽말약의 소설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부인에 대한 정욕과 성현이 되고자 하는 의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맹자를 보다 못해 맹자 부인이 남편이 성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음란해서 맹자를 쫓아낸 것이다. 맹자가 쫓아내려고 해서 부인이 음란하다고 그걸 맹자의 어머니가 구해줬다. 이게 연려전에 나온 스토리를 곽말약은 워낙에 이게 섹시한 글래머고 둘이 너무 사랑을 해갖고는 그러다 보니까 호연지기를 기르고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부인과 맨날 부인한테 폭 빠져 있으니까 성인이 되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성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맹자 부인이 스스로 집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각색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모두 짐작하다시피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아시겠지만 맹자의 어머니 혹은 맹자의 부인 이야기는 맹자보다 유향에 대해 혹은 곽말약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어요. 맹자 안에 언급된 어머니를 후이 장래에서 지냈다. 아까 그 스캔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 하나의 팩트를 모티브로 하여
유향은 자기 시대의 적폐였던 외척과 후궁을 경계하기 위해서 맹모라고 하는 아이콘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혹은 광말약이라고 하는 건 문학이란 그 문학은 원래 이게 이제 이 신청년들이 신문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는 돌을 싣는 것이다. 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돌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글쓰기에 대한 모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신문화 운동, 그러니까 루신이라거나 광말약 같은 사람은 무는 인간의 정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속마음, 인간의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니까 문학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맹자의 그 맹모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창작을 한 거죠. 그런 거를 더 알려주는 거지, 실제 맹자가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는 한참 나중에 만들어진 일종의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시기에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 맹모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잊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맹모가 없는 맹자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와, 13쪽을 진짜 다 끝냈습니다. 저는 못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